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4박 5일 동안 이어진 이른바 필리버스터 전국이 어젯밤에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을 하루에 2차례나 수정하는 졸속 처리 정황이 두드러졌고요. 곳곳에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선경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못 박았는데요. 다만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와는 교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의 여지는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어젯밤 기준으로 복구율은 12.5%에 그쳤습니다. 주말을 지나 처음으로 맞은 평일의 민원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등본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24 시스템과 무인 민원 발급기는 시간을 두고 차례로 복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논란 뒤 보직이 변경된 건데 야당은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어젯밤 기준 복구율은 1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복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전체 647개 온라인 서비스 가운데 81개가 복구됐습니다. 복구율은 12.5%로 10분의 1을 겨우 넘어선 수준입니다. 정부가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는 있지만 피해에 비해 복구가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1에서 4등급까지 행정 서비스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1등급은 전체 36개 중 55.6%인 20개가 복구됐고 2등급 서비스는 91개의 서비스 가운데 13개가 복구돼 14.3%의 복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재가동하며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겁니까? 네,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정부24 서비스가 어제 오전 8시 반부터 재가동됐습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거로 예상됐던 우체국의 우편과 금융 서비스도 복구됐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도 마비된 지 약 50시간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복구됐는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은 제한된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화재로 모두 불에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또 아직 복구가 안 된 시스템들에 대해선 재가동될 때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흘째 합동 감식이 진행됐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배터리 가운데 일부가 안정화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식반원들이 경찰 통제선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조 안에 있던 배터리를 밖으로 꺼내 전기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전선 등 증거물도 수집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2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부서에 과학수사요원 3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경찰이 확보한 배터리팩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일부가 안정화돼 앞서 전산실에서 발견된 작업 장비 등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뒤 발화 지점과 화재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실 내부 CCTV를 확보해 화재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고 있는 건 아니어서 배터리에서 불꽃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국과수 정밀 감정이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쪽 비추는 지금 CCTV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합동 감식을 통해서 그쪽에 발화부 지점의 연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밀 감정하고. 앞서 경찰은 작업자들이 전원을 끈 뒤 40분이 지나 불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전 작업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추가로 확보해 작업자들이 작업 지침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전기차나 전기자전거, 스쿠터 같은 여러 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배터리 화재가 2,4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정은 돼요.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2차 점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역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빚은 경기도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400여 건에 달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125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이 1,300여 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주로 열폭주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짧은 시간에 최대 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특징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면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면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이나 외부 충격, 부품 노후 등으로 화재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을 강화하고 원인 규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번 사태는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더 후폭풍이 거센 것 같은데요. 정치권의 남탓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게 된 국민에 사과하며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에 야당도 머리를 맞대자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피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2023년 전산망 마비에도 대책 마련에 손 놓은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권 탓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전산망 이중화를 위해 예산 251억 원이 올라왔지만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이유로 10억 원대로 감액 편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4년 8월경에 행안부가 갑자기 이제 그 예산을 사용치 않고 16억만 남는데요. 새로운 형태로 이중화 작업을 해보겠다, 통합해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과 입법 독주를 고리로 반격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 쿠폰을 찍어내느라 수십조 원을 쓰는 바람에 정작 국가 안전에 쓸 돈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 재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 추진에만 몰두한다는 날선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대처가 잘 이뤄졌다는 여당의 자평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문자 발송이 가장 늦었다며 초동 대응 부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년 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때 이상민 전 장관을 몰아세웠던 것처럼 윤호중 장관을 경질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의 탓 하지 말고 내 탓이오라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화재 관련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연휴 기간 밥상에 오를 책임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의 한심한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국 상황 조금 더 살펴보죠. 국회 증언감정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분턱을 넘으면서 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마무리됐습니다. 증감법이 2차례 수정 후 통과되는 과정에선 이른바 더 센 추미애법이라는 설전이 오갔는데요. 여야 갈등의 끝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필리버스터 전국 닷새째 대미를 장식한 건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국정조사 같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돼도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위원장이 거부해도 제적 과반의 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면 누구든지 골라서 고발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위증을 단죄하자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큰소리쳤습니다. 위증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국민은 정의가 멀리 있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법안 상정 직전 민주당은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 안에서도 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더 센 추미애법으로 명명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라며 우원식 의장을 자극했고 의장실도 관련해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수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표결 직전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우 의장이 다시 고발 주체가 되는 원안으로 2차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 전국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목요일 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69건도 처리한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벼르고 있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연일 소모적인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추석 연휴 직후 펼쳐질 국정감사 전국도 이 파행의 연속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일자 보직이 변경된 건데 보수 야당에서는 최고 존엄이나 V제로라는 말로 맹폭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고성으로 충돌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14대 국회부터 빠진 적 없는 총무비서관의 국회 출석이 보류된 건데 그로부터 나흘 뒤 대통령실은 돌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후임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고 기존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입으로 강유정 대변인과 업무를 분담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인사다. 규정대로 국회가 결정하면 나간다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만사 현통 논란이 불식되길 기대하는 눈치인데
하지만 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탓에 뒷말은 더 무성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존엄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쇄 이동이라며 대체 얼마나 감추고 숨길 게 많은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을 감춰야 하는 것인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법원장은 국회로 부르면서 행정부 실세는 이를 피하려 보직까지 바꾸는 정부 여당의 이중적 모습이라면서 또 다른 V제로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가 국회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는다면서도 출석 필요성이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실무자인 총무비서관을 필요에 의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보직 이동한 그 총무비서관을 부른다는 것은 여권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폐지에 참담하다는 심정을 내부 직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지휘부 책임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해 최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노 대행은 먼저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에 대해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구성원들의 허탈감과 억울함에 대해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앞으로 내부 의견을 취합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면서 수사관들의 불안도 논의 과정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를 다독이는 메시지인데 지휘부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 사의를 밝힌 차우동 부장검사는 아무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지휘부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말 사이 현직 검사장도 공개적으로 수뇌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창원지검장을 지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내부망에 검찰 해체와 대검 차장, 수뇌부, 책임까지 4개 주제어를 뽑아 글을 올렸습니다. 지휘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노만석 대행을 직격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일선 검사장들의 대응이 없는 걸 꼬집으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오른 인사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윤선 천안지청장도 대검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노 대행 거취를 거론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은 지휘부의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북부지검 최인상 부장검사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7년 만에 파견한 고위급 인사인 김성경 외무상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는 교류와 협력하겠다며 북미 대화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윤 파원, 북한이 비핵화는 불가하다. 하지만 자신들을 존중한다면 교류는 가능하다는 방침을 동시에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차관급인 김성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80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하라는 건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면서 핵 보유가 한미일에 맞선 자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침략 위협에 비례하게 전쟁 억제력이 강화돼 적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만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 비핵화 요구 포기를 전제로 북미 대화 재개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북한 김선경 부상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권 포기, 생존권 포기, 위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유엔 총회 대표단 파견에 대해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보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정착해 나가야 되겠다는 메시지에 대한 화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지만 그런 화답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이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예정 없이 한국을 방문해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판문점 북미 대화가 이번에도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7년 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도 이 북미 간 대화 채널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지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3주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와 만나는데 그쳤습니다. 평양 쌍십절 열병식 답방 초청을 비롯해서 양측의 반미 결집에 동상이몽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3주 만에 다시 방중한 최선희 외무상. 시진핑 주석 대신 유엔 총회에 다녀온 중국 리창 총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시 주석이 아닌 리 총리가 쌍십절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시 주석은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4중 전회 소집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10월 20일부터 나흘간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의 관세 담판을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답방보단 집권 후반기 경제 전략과 후계 구도를 짜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의 공식 회담엔 자오리젠 전 대변인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친 입으로 중국의 전랑 외교를 대변하다가 2022년 변경 해양사무국으로 옮긴 인물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중 접경 문제까지 두루 논의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듭 공언한 비핵화 거부 등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이도 드러냈습니다. Does China support North Korea's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for self-defense? 中方将继续以自己的方式为维护半岛和平稳定 실제 국제 지역 문제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는 북한 측 발표와 달리 중국은 쌍방의 공동 관심 사안들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주고받았을 때 쓰는 외교적 표현입니다.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함께 배격한다는 중국 발표문 내용을 북한이 빠뜨린 것도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양측의 동상이몽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8월 도쿄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정상이 또 만나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습니다. 캐나다와 도쿄에 이어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한 일본 총리가 서울 이외 도시에 가는 건 21년 만입니다. 2004년 7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공통의 숙제인 지방 활성화와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인공지능 AI와 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관세 협상 경험 또한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의 이번 답방은 한일 간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수시로 만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논의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론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과 친교 행사 등에 더 신경 쓰는 이유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일본 정계 중진 의원으로서 한일 관계 발전에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트럼프의 평화 구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공은 하마스로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의 평화 구상에 네타냐후 총리가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행에 나서는 겁니까? 네,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회담이 오전부터 열렸습니다. 이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예정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서 회견에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자신의 평화 구상에 네타냐후 총리가 동의를 했다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합의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자신이 듣고 있다면서 만약 하마스가 동의할 경우 72시간 안에 인질을 석방하고 그건 바로 전쟁 종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f accepted by Hamas, this proposal calls for the release of all remaining hostages immediately, but in no case more than 72 hours. So the hostages are coming back.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모든 인질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하마스의 군사 능력과 정치적 지배를 해체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는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닌 평화로운 민간정부가 수립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평화안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이 나설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f Hamas rejects your plan, Mr. President, or if they supposedly accept it and then basically do everything to counter it, then Israel will finish the job by itself. 네, 트럼프 대통령도 하마스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더욱 전폭적인 미국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지원할 거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죠. 하마스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대해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하마스의 협상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제안에 대해 하마스가 선의로 검토하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협상에 나섰던 하마스 측이 중재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하마스에게 지금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구상에 동의하면 이 가자 지구 전쟁이 즉시 끝난다고 밝혔죠. 이스라엘군이 인질 석방을 준비하기 위해 합의된 선까지 철수를 하고 이 기간 동안 모든 군사 작전이 중단되며 이 단계적 철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선은 동결을 유지할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은 현재 2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하마스의 인질 석방과 함께 이스라엘도 수감자 250명, 또 구금한 가자 주민 1,700명의 석방 절차에 나서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구상에서 무장을 해제하기로 한 하마스를 사면하고 가자 지구를 떠나는 하마스 구성원에 대해서는 안전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테러 없는 장소가 될 거라면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을 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전후 가자 지구는 비정치적인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로 통치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참여하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될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민간인 등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납치하면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금까지 6만 6천여 명이 가자지구에서만 목숨을 잃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수입 가구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하면서 황당한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박영진 기자의 보도로 함께 보시죠. If they're not willing to make a movie inside the United States, then we should have a tariff on movies that come in. And not only that, governments are actually giving big money. I mean, they're supporting them financially. So that's sort of a threat to our country in a sense. 지난 5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다음 날 바로 현장의 얘기를 살피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So we're going to meet with the industry. I want to make sure they're happy with it because we're all about jobs. That's all. 그런데 몇 달간 잠잠했던 영화 관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기가 사탕을 빼앗기듯 미국 영화 산업이 다른 나라들에 도둑맞았다며 특히 무능한 주지사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줄곧 설전을 벌여온 민주당 소속의 게빈 뉴섬 주지사를 또 공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과 관세 부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관세는 사실상 처음으로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5월에도 업계에선 관세가 오히려 미국 영화 제작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If you're going to do that and then put 100% tariff to bring it back into the country, it just doesn't do a service to one, the entertainment that we're used to.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등의 가구 산업을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수입 가구에 대한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가구를 만들지 않는 모든 나라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거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의 신용 사면 조치를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맡아온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로 옮겨 민원이나 분쟁이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더 단축합니다.
올가을 아파트 분양 시장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대규모 물량으로 막을 올립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 역시 총 수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대다수 교촌치킨 가맹점이 배달 앱으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이 컸던 면세점을 포함해서 관광업계는 모처럼의 중국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관광 패턴이 바뀌면서 기대만큼 효과가 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첫날, 1,70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찾았습니다. 这里的人生是比较好的，我们国内的应该没那么好。 중국인 3명 이상이 함께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15일간의 무비자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한령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1년 17만 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460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까지 313만 명이 방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과 맞물려 정부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더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어 위기설까지 나왔던 면세점은 모처럼 중국 특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1만 명 이상 저희 쪽으로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관광업계는 맞춤형 할인 행사와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만 중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실제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고급 제품이 중심이 아니라 실속 중심의 쇼핑을 할 것이다. 구매 금액도 한 7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이들의 귀환이 유통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도 완연해진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5도로 아침 공기는 다소 서늘하지만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중부와 전북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 내륙과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남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조금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5도, 청주 16.7도, 창원은 18.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5도, 광주도 25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 밤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추석 연휴의 첫날이자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가 전산망이 멈춰선 뒤 첫 평일이 바로 어제였죠. 민원 현장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각종 등본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24 시스템과 무인 민원 발급기가 차례로 복구되며 민원 대란은 다행히도 피했지만 곳곳에서는 혼선도 계속해서 빚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민원 업무를 시작한 주민센터가 아침부터 한껏 분주합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첫 평일을 맞아 비상근무에 나선 겁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그런 걸 사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 민원팀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전국의 민원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가능한 민원 업무를 정리해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업무 폭주에 대비했습니다. 주말 사이 민원 셧다운 사태를 겪은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까운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복구가 지연되며 창구마다 대기줄이 늘어섰고 출근 전 필요한 서류를 떼러 서둘렀지만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목적이 확정 일자가 제일 컸는데 그건 아직 복구가 안 됐다 그래서 차량 번호가 바뀌어서 등록하러 왔어요. 오늘 전산 때 만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다행히 오전에 각종 등본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24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무인 민원 발급기도 차츰 복구되면서 우려했던 민원 대란은 피했습니다. 경찰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와 운전면허 관련 업무도 대부분 재개됐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좀 피해를 좀 덜 느끼긴 했는데 제 앞쪽에 업무 보시던 분은 좀 피해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원 확인과 부동산, 세금 등 민원별 대체 창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정부는 전산망 마비에 따른 민원 안내는 정부 콜센터인 110에서 받으라면서 아침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정부는 정작 110 콜센터 상담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한 관련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휴대전화 안내 문자입니다.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으로 민원 문의를 하라며 2번이나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0 콜센터는 112나 119가 맞는 긴급 출동 외에 주차 민원이나 소음 신고 등 각종 비긴급 민원을 응대하는 곳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그런데 전산망 관련 민원 설명을 해야 하는 110 콜센터 상담사들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관련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상담 업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합니다. 전산망 마비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뉴스를 보며 민원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670개 행정 마비가 됐다는데 어떤 게 마비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공지 보고 이게 복구됐다 이런 거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민원 안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한 이들의 온갖 불평은 오로지 상담사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화 받다가 욕하도 먹어가지고 막 우는 직원들. 전 국민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행안부는 권익위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사실상 관련 교육이 안 된 수준이었습니다. 상담사들에게 전달된 자료는 2페이지 남짓으로 재산세 납부는 언제까지다, 우체국 서비스는 일부 복구됐다는 등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정보를 뭔가 좀 주셔야 어느 기관에서 복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숫자만 알고 있고. 정부는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상담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전화하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조치에 전산망 마비 민원 상담마저 온종일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난대비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며 개선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전산 장애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석 달 동안 진행된 감사 결과 국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때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51개 기관 1,400여 개 업무 시스템 가운데 92.6%는 재해 복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용자 수나 파급력에 따라 중요도가 1에서 2등급으로 분류된 126개 시스템으로 대상을 좁혀도 40.5%가 미구축 상태에 있었습니다. 1에서 2등급 시스템의 경우 재해 복구 체계 구축과 서버 다중화가 필수 조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이런 상태라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정자원은 예산을 확보해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서버까지 갖춰져 있는 DR 시스템이 있고 스토리지만 갖춰져 있는 시스템도 있고 또 서버까지 구비되어 있는 그 업무는 1등급 업무 중에서 일부들만 구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감사원은 2년 전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촉발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자원 전산 장비 3만 6천여 대 가운데 34%인 1만 2천여 대가 교체 대상인 노후 장비로 나타났다며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 다시 구속된 뒤에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 나오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공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6일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선포문 사호 작성 등 혐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또 특검은 첫 공판 기일에 대해 중계방송을 허가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실 CCTV 등 일부 증거조사 절차를 제외하고 한 전 총리의 모습이 지연 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에 3,200만 명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지난 추석보다 더 붐빌 전망인데요. 그나마 귀경길은 긴 연휴에 차량이 분산되면서 상황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황금 추석 연휴 동안 3,218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보다 8.2%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기간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여행을 계획 중으로 약 90%가 국내, 10%가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 달 6일에 가장 많은 9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승용차 667만 대가 도로로 몰리면서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다음 달 5일이 가장 막힐 전망입니다. 이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 10분, 광주까지는 6시간 반,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대로 서울로 가는 귀경길은 추석 당일이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50분, 광주에서는 8시간 20분, 강릉에서는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귀성길은 더 밀리지만 귀경길은 덜 밀리는 셈입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고 귀경기간도 여유가 있어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의 경우도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맵 모빌리티는 추석 당일에 늦은 귀성과 이른 귀경, 역귀성과 역귀경 등이 몰리면서 정오쯤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귀경길 정체는 다음 달 8일 오후부터 평소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전후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270여 개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공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국장을 최대 1시간 일찍 열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개선 공고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행사에 동원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음주가 곁들여진 행사에서도 공연을 시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영국 BBC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해 방영한 아이돌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외국 가수들의 주변으로 다수 학생이 둘러싼 채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콘서트의 한 장면 같지만 모두 억지로 동원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교 1, 2학년 학생 전원은 교사들 지시에 따라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촬영에 응해야 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학교 전체에 울리는 방송으로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체육관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필요하신 분들이 보면서 대놓고 뛰고 소리 지르면서 환호해라. 같은 해 학생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동원돼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공연장 주변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져 언론 보도에 오르내렸고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측이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동의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예술고등학교인 만큼 교사의 지도 아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모두 수업의 일종이라며 경험을 쌓게 해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장에게 학생들을 상대로 각종 공연 출연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는 물론 학습권 보장 계획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기독교 행사 참여를 강요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어르신의 대부분이 카톡을 즐기고요. 하루에 4시간 넘게 미디어를 본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인데 서울신문이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기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노인들의 생활 양식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지난해 76.9%까지 늘어났습니다. 93%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쓰고 97%가 TV와 유튜브를 보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 요즘 어르신들은 건강 챙기기와 멋내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외모 관리를 하는 고령자가 58%나 됩니다. 신노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일반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유튜브엔 자극적이고 편향된 콘텐츠가 많죠. 노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카카오톡이 야심차게 15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내놨지만 돌아온 건 혹평이었죠. 카카오가 이번 주에 개편안을 내놓겠다 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친구 탭 개편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불과 엿새 만에 두 손을 든 건데요. 기존 친구 목록이 친구 탭의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원상복구가 당장은 아니고 4분기 안에 적용될 거라고 하네요. 이번 업데이트의 목적은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려서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란 분석입니다. 이번 개편을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선 카카오 경영진의 오만과 또 불통을 꼬지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잇따랐는데요. 직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도 위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지난달엔 일부 직원이 과도한 업무에 내몰려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의 포렌식 서약서를 요구해서 반발이 컸는데요. 카카오톡 관련 내용은 오늘도 잠시 후에 뉴스타트 3부에서 전문가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 교수 문제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교수님들이 실제로 학부모에게 받은 민원 전화 내용 정말 황당합니다. 우리 아이가 C학점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냐? 또 우리 애가 해외여행을 가서 그러는데 수강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없겠냐 등입니다.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초중고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는 관련 법이 정비됐지만 교수 교권은 아직 사각지대입니다.
국립대 10곳 인권센터의 신고와 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227건, 벌써 작년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학 인권센터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네요. 교수가 본인 발표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면서 학생이 학교 윤리위에 고발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대학에선 교수 노조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교수 교권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방부가 서울과 경기 김포, 인천 강화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풀었습니다. 다 합치면 약 4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인데요.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와 강화군 두 곳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강화군 한 곳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요. 서울 강남과 송파 등 5개구, 그리고 경기 성남과 용인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그럼 이제 관심을 끄는 건 대상 지역들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이겠죠. 성남 분당 신도시 일부 지역에선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 포함된 도심 지역의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한편 강남 자곡동과 세곡동은 비행고도가 완화되는데요. 그린벨트로 묶인 곳들이라 당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촉진 효과가 크진 않을 듯합니다. 각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 해당 지자체나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둑 인재를 기르는 유일한 교육기관이 전남 순천 주암댐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구를 지키는 신의 한 수를 주제로 전국 바둑대회가 열렸는데요. 바둑과 환경,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바둑 꿈나무들을 기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오유진 등 프로기사 15명을 배출한 바둑학교에서 첫 전국 규모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둑 프로기사가 되는 게 일단 꿈이고요. 바둑을 하면 집중력과 상상력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바둑의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9개 분야로 나눠 이틀 동안 열린 바둑대회엔 모두 600여 명이 참가해 묘수를 찾기 위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바둑대회는 단순한 바둑의 가치를 넘어 자연과 생명, 인문학의 깊이를 느껴보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바둑 경연이 단순히 바둑 대회가 아니라 지구도 살리는 신의 한 수도 함께 나누는 그런 대회여서 상당히 이 문화가 잘 확산이 되면은 바둑 영재들에게도 좋은 계기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바둑 대회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바둑 대회가 지역 소멸을 대응하고 극복하는 어떤 큰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광역 상수원을 관리하는 공기업에서 후원한 바둑 대회장엔 환경의 가치를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문화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물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신의 한 수를 목표로 하는 주암댐 물사랑 바둑축제는 앞으로 해마다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화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2위 한화가 1위 LG를 꺾고 LG의 정규리그 1위 확정을 가로막았습니다. 6위 NC는 6연승을 달리며 5위를 한 경기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1위 확정까지 단 1승을 남기고 LG는 올 시즌 한화에 유독 강했던 임창규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한화전 4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0.62로 난공불락이었던 임창규를 상대로
한화 타선은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2회 황영묵이 1타점 2루타로 포문을 열었고 최재훈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2대0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3회에도 노시환의 안타를 틈타 문현빈이 홈으로 들어왔는데 비디오 판독 끝에 한화는 1점을 달아났습니다. 6회에는 최은성의 적시타와 이원석의 밀어내기 볼넷, 손아섭의 2타점 적시타가 이어지며 대거 넉 점을 보태 LG를 멀찍이 따돌렸습니다. 마운드에서는 폰세 대신 선발 등판한 정우주가 4회 원아웃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깜짝 호투를 펼쳤습니다. LG를 7대3으로 꺾은 한화는 대전 안방에서 LG가 정규리그 1위 세리머니를 펼치는 걸 막아냈습니다. 여전히 2경기 반차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LG는 남은 2경기 중 1경기만 이기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3대3으로 맞선 5회 NC 외국인 타자 데이비슨이 석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기세가 오른 NC는 7회 투아웃 이후 대거 넉 점을 더하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파죽의 6연승을 달린 6위 NC는 5위 KT와의 승차를 1경기까지 줄이고 가을 야구 진출권이 걸린 운명의 맞대결에 나섭니다. 선발 앤더슨이 삼진 5개를 추가하며 8삼진 1위로 올라선 SSG는 3위 확정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YTN 허정훈입니다. 9월의 마지막 출근길 아침 공기는 다소 서늘합니다. 또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일부 지역으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개는 아침까지 이어진 뒤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날 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경기 내륙과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남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조금 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5도, 청주 16.7도, 안동은 14.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 밤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추석 연휴의 첫날이자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기온이 완연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